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영국 군사 채널과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와 현무5를 직접적으로 조명하자 현실을 부정하며 몸부림치는 영국인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라스데어 해밀턴입니다. 저는 영국 육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퇴역 중령이에요. 지금은 군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젊고 열정 넘치는 나이에 군에 입대했을 당시 영국은 나토의 중심축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영국 군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시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의 첩보 기술은 적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수부대의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은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군사 전략과 전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쌓아갔어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영국 내에서 유망한 군사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작전에 직접 참여하며 실전 경험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뛰어난 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군이 중동, 아프리카, 발칸 반도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던 일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영국군의 역량과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국방 예산이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군사 장비의 최신화 작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군사력 면에서 조금씩 밀리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졌고 심지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우리 군의 미래에 대해 조금씩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영국의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오랜 군사적 전통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숙련된 인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군대로 도약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과 낙관적인 전망이 곧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히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얼마 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사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날 방송에서는 특별히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현무5라는 이름의 신형 미사일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며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을 진행한 날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나라의 평범한 군사 퍼레이드라고만 생각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하나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머릿속에는 과거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정도의 지식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계속되면서 현무5 미사일의 놀라운 위력과 한국의 화려한 시가행진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이어지자 제 얼굴에 서서히 놀라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한국군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나라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예화된 군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우리 영국이 알고 있던 그 나라가 맞나? 저도 모르게 이런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영국의 방송이 한국의 군사력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그것도 긍정적인 톤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 성장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일 테지요. 이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미사일은 최대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려 8에서 9톤에 달하는 거대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 단 한 발만으로도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의 최강 대국들만이 이런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설명을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과거 제가 영국군 장교로 복무하며 다뤘던 미사일 시스템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국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트라이던트 미사일 시스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의 성능은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영국은 오랫동안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현무5와 같은 놀라운 사거리와 파괴력을 지닌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어요. 국방 예산 삭감과 기술 개발의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그동안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해 무심했던 저는 현무5 미사일의 등장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이어서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와 김정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공개에 김정은이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도발 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졌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북한이 한국을 자극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오물을 채운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이런 유치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김정은의 전략적 움직임이 그저 초라하고 무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현무5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 앞에서 오물풍선이라니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해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는 마치 최신형 전투기를 앞에 두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처럼 또는 첨단 전차와 맞서 장난감 물총을 겨누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비교는 북한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한국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상징하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군사적 여유로움은 북한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소극적이고 유치한 도발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니 한국은 이제 얼마나 여유롭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어요. 마치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았죠.
제가 기억하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왔다고 알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는 마치 성숙한 어른이 감정적인 어린아이의 짓궂은 장난을 차분히 다루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군사력이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이는 세계 군사 질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여유로움이었죠. 현무5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장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혁신적인 이동식 발사 차량의 디자인과 기술에 대해 열띤 분석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차량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구동축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대각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이 차량은 적의 위치 파악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었고, 다양한 지형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이 기술은 정말 혁신 그 자체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서 은폐와 기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죠.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이 차량은 마치 바닷속 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적의 레이더나 위성 감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송 속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기술적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장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실전에서 이동성과 은폐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정교한 기술을 한국이 개발할 줄이야. 우리 영국도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과거 영국 군대에서 복무할 때 최첨단이라고 여겼던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의 이 차량만큼 혁신적인 기술은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들은 대부분 기존 설계를 조금씩 개선한 수준에 그쳤죠. 하지만 한국의 이 차량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았어요.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그에 따른 군사적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발전된 수준에 이르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존 기술을 모방하거나 약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온라인으로 영국 내의 반응을 찾아보았어요.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BBC, 더 가디언, 더 타임즈 등 유명 매체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평소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성능에 대해 경외감을 표하며 그 파괴력과 정확성에 대해 찬사를 보냈어요. 그들은 현무5가 기존의 미사일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5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영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고,
그 사실은 많은 영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보다 뒤처지게 된 거지?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를 넘어 영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내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어요. 레딧,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 주제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이 정말 대단해졌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의 경쟁 상대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성장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의 목소리가 컸어요. 그들은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하며 영국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핵무기는 아니잖아라며 자부심을 지키려는 반응도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영국이 여전히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래식 무기 발전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어쩐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소셜미디어 내용들을 보며 영국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영국이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군사력이 영국을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는 마치 오랫동안 1등만 해온 학생이 갑자기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성장해버렸군.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의 성장 속도에 대해 경외와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군사력과 그 전략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그저 신형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영국이 과거에 자랑하던 그 위치에 이제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주변국들까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나라로 변모했어요. 이는 마치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영국이 가졌던 그 위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지 영국과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국가로 바라볼 수 없었고 군사적 파트너로서의 가능성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과 경쟁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저는 군대에서 배웠던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며 영국이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영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군사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핵무기 보유 여부나 병력의 수, 전함의 규모 등이 군사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력, 혁신 능력,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이 어떻게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해요. 한국과 같은 신흥 강국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살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군사 전략과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세계 군사 동향을 설명할 때 얼마 전부터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을 직접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노력들이 영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의 혁신적인 사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국 전 세계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들의 기술 혁신이 결국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저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입니다. 영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왔습니다. 산업혁명, 두 차례의 세계대전, 냉전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매번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극복해왔죠. 이번에도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창의성, 혁신 능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전히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강점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고 함께 협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경험한 이 충격적인 깨달음은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강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변화에 주목하며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이에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충격적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 성장을 목격하면서 처음에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한국의 성취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룩한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무5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는 우리 영국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고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영국의 문명을 받아들인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던 영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우연히 TV에서 경제 전문가의 한국에 대한 인터뷰를 보고 충격에 빠져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을 직접 방문한 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샬럿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대영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제와 제도를 따라하며 발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편견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영국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인도에서 총독을 지내셨고 할아버지는 외교관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셨죠. 아버지는 런던 시티의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가족사를 들으며 영국인으로서의 우월감을 키워왔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우리 샬럿은 꼭 옥스퍼드에 가야 해라는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상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식민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을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문명화시켰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학창시절, 저는 항상 영국의 위대함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셰익스피어, 뉴턴, 다윈 같은 위인들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영문학 수업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낸 우리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과학 시간에 뉴턴의 법칙을 배울 때는 이런 천재를 배출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가 바로 우리 영국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역사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 배울 때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는지 감탄하곤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 그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세대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계사 시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를 배울 때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흥미롭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없었다면 저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대학에 와서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런던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배웠거든요. 파운드화의 위상, 영란은행의 역사, 런던 증권거래소의 영향력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때 들었던 국제금융론 수업 중 교수님께서 런던이 어떻게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 중심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선진적인지 새삼 깨달았죠.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영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금융을 주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제사 수업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지 자세히 배웠어요. 증기기관의 발명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발달,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 정책까지 모든 것이 영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신감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영국 경제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불평불만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브렉시트 이후에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디펜던트지의 기사였어요. 영국인 7명 중 1명이 굶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돼?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대학 근처의 무료 급식소를 지나갈 때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점점 그 줄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무료 급식소 봉사를 해봤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직장을 잃고 집세도 못 내는 가정,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노인들. 이런 게 정말 제가 알던 영국의 모습일까요? 노숙자도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모퉁이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지만 점점 그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대학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 걱정된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라는 등의 말들이 오갔어요. 친구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놀랐던 건 의대생 친구 사라의 이야기였어요. NHS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선배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더라고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샬럿, 나는 정말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이대로라면 나도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자랑스러웠던 저로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독일에서 온 한나는 본국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 걱정했고 프랑스의 소피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소식을 전했죠.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놀랐어요.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했다가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번 겨울에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고 계셔. 한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마저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소피가 들려준 프랑스의 시위 소식도 충격적이었어요. 매일같이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국, 그리고 유럽의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곤 했어요. 내가 꿈꾸던 미래는 이제 불가능한 걸까?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도의 GDP가 영국을 앞질렀다는 뉴스였습니다. 한때 우리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우리를 추월했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우리나라와 유럽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이 허물어지는 걸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경쟁력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동안 무시해왔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은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의료 시스템과 행정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따라했을 정도였죠.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철저한 역학조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지 새삼 느꼈어요. 반면 우리 영국의 대응은 어땠나요?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봤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비결은 뭘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들의 끈기와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만큼 성장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1950년대에 참혹했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과 현재의 서울 풍경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단순히 아시아 국가라는 이유로 한국이란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편견이 되어 다른 나라의 성취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회야.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운 좋게도 선발이 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1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기대한 만큼 대단할까?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첫 인상부터 강렬했죠. 히드로 공항의 약간은 낡고 복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어요. 입국 심사관과 대화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한국이 비영어권 국가라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를 모르는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깨끗하고 빠른 것은 물론이고 전철이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아주 편했습니다. 게다가 전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되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전 항상 런던의 지하철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래된 역사와 전통, 복잡한 노선도를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니 그 자부심이 조금은 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오래된 시설,
종종 발생하는 지연, 그리고 와이파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되면서 런던의 지하철이 많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한동안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밤이 되면 그 빌딩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어요. 거리 곳곳에서는 첨단 기술들이 실생활에 녹여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리의 광고판은 모두 디지털 디스플레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는 터치 몇 번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이나 카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했어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5G 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장소 어디를 가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게 신기했어요. 대학 캠퍼스 생활도 영국과 많이 달랐어요. 서울대학교의 시설은 옥스퍼드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마다 최신식 전자 칠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며 심지어 캠퍼스 내에 무인 편의점도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새삼 느꼈죠. 수업 방식도 영국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 많은데, 여기서는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 많았어요. 학생들의 참여도도 훨씬 높았고, 교수님들도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경제학과의 경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분석 기법을 배우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디지털 경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의 충격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강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선진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라는 생각에 충격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학구열도 영국 친구들보다 훨씬 강했어요. 도서관은 항상 만석이었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경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열정들이 대단해서 저는 한국에서 친해진 한국 친구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지은이의 대답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오직 사람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밖에 없어. 지은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했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교육열과 노력 때문이었던 거죠. 동시에 우리 영국 친구들의 안일한 태도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IT 기술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친구 지은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여러 대의 키오스크였어요. 대부분의 민원을 이 키오스크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부터 각종 증명서 신청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터치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창구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키오스크에 손을 대고 지문 인식을 하니 몇 초 만에 서류가 출력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얼마나 걸려? 라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웃으면서 방금 본 게 전부야. 1분도 안 걸리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비슷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며칠은 걸리는데 말이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제 반응을 보고 더 놀란 듯 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 집에서 PC로도 출력할 수도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24라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바로 스마트 정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행정 업무가 서류로 처리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관공서에 직접 가서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증명서들을 제출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특히 경제학도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 국민들의 교육열과 근면성 등이 어우러져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게 됐죠. 영국이 금융업에만 치중하면서 제조업을 소홀히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도 서비스업과 IT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어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수출 중심 전략,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영국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꿈을 키우고 있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반면 영국 친구들은 점점 더 내향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 안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렇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특히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기업에서 일한다면 제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180도 달라졌죠. 이제는 더 이상 영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 기업에 지원해보기로 한 거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각 기업의 역사와 문화, 비즈니스 모델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죠.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략 같은 것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는지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했죠. 한국어를 공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놀라워했습니다. 제 능력이면 안정적인 영국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데 낯선 나라로 가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물론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런던의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기에 제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니 많이 실망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조금씩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곧 한국 기업에 지원서를 넣을 예정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